정책은 비로소 하나의 사회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오늘 장애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체 그리고 국가 및 공공기관의 주 40시간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게 되면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서 6세 미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실시한다는 것. 참여정부의 공이라고 한다면 사회 정책을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담론으로 만든 것이 가장 큰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회 양극화 문제라든지 또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그 이제 성장 담론 이런 것도 사실은 시민사회나 학계에 앞서서 정부가 먼저 문제를 발굴해서 정리해서 아젠다로 만들고 이슈로 만들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참여정부 기간 중에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성장 잠재력 하락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 성장 패러다임 하에서 복지 지출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세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여정부 복지사회 정책의 핵심은 복지나 사회정책이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으로 바꾼다는 데 있다. 복지사회 정책이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동반 성장의 토대라는 원리다. 이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정부였다. 이는 인력을 개발해 그 인력을 사회 생산 현장으로 되돌려놓는, 즉 인적 자본을 사회 자본화하는 과정이다. 실업급여 사무소였던 고용지원센터가 선진 고용지원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 것은 그 한 예다.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구직자 수와 취업률을 더디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복지 지출이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도 이 예산은 결코 높은 게 아니었다. 서울행 같은 데는 30%에 근접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봐도 아직은 좀 취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복지 예산을 20%에서 28% 비중으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빨리 늘어난 그런 그 숫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좀 충분히 국가로부터 배려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좀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가려면 함께 좀 살도록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소득 2만 달러라고 그러지만 되게 지금 선진국들이 10,000달러 시대에 하던 정도의 그런 국가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28%의 복지 지출은 OECD국 중 최하위 수준, 멕시코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언론은 이 정도의 증가도 못 견뎌했다.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근본적인 논의는 실종되고 성장이냐 복지냐는 소모전만이 계속됐다. 워낙 바탕 자체가 취약이기 때문에 이 정도 느린 것 갖고는 양극화를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여정부가 흔히 비방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장도 놓치고 뭐 복지도 놓쳤다 이런 식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쳤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나마 그 정도라도 참여정부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 온 것이고, 그것마저 안 하고 다른 보수파들이 주장하듯이 복지를 계속 무시했더라면 지금보다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졌을 겁니다. 문제는 재정이다. 참여정부는 재정을 충당해갈 복지 재정 프로그램 비전 2030을 내놓기에 이른다. 국가 비전 2030의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이 경제지출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물적 투자 하던 것을 국가재정 대비 20% 수준에서 10% 이하로 내리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 핵심은 그렇게 경제지출을 줄여가지고 만들어진 재원을 다 복지 지출로 돌리는 내용, 그 두 번째 다른 측면. 그러나 이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해 언론은 다시 좌파 노선이라며 몰아세웠다. 재원 대책 없는 좌파 비전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자체가 재정 운영 계획인데 그 신문 기자들은 눈 감고 사는지, 재정 운영 계획을 내놨는데 재정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성장은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어느 나라나 다 중시하죠. 참여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성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양극화가 심해지는 한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성장만으로는 빈곤이나 양극화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성장을 중시하되 동시에 양극화를 해결하는 다른 많은 사회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복지 정책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저 보수파의 생각은 성장만 하면은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큰 착각이죠. 비전 2030이 나오자 또 한 번 성장 제1논이 고개를 들었다. 성장과 분배를 분리하는 논리. 성장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평균 4.3%로 OECD 평균 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 성숙이 될수록 요소 투입에는 이제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는 잠재 성장률은 한 5% 정도, 또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부분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 금리도 함께 오르고 만약 7% 성장률이라면 그때의 금리는 7%, 물가는 4, 5%가 함께 오른다. 지금 OECD 국가 내에서 국민소득이 이제 2만 불 이상 되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3만 불 이상 되는 국가들, 뭐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북유럽 국가들 볼 때 성장률이 2.5% 내외라고 볼 때 저희 나라는 지금 그래도 4% 내지 4.5%를 참여정부 기간 중에 유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I believe that many Koreans are still looking at their economy through the lens of the 1970s and 1980s when you had, 7-8% growth. Korea is now the 11th richest country in the world. It's a very, very major economy. And those kind of growth projections are, I think, probably unrealistic now. 물론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역대 정부가 70년대 이후로 쭉 계속해서 한 것이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못 참고 곧 경기 부양 정책을 쓰는데 가장 특효약이 뭐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불을 지르면 금방 살아납니다. 많은 시기에 이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적이 있었죠. 사회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부동산 투기익을 쫓게 되기 때문에 사회의 전체적인 생산성이 대단히 낮아지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크게 갉아먹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토건 국가가 되어버렸고요. 경제 체질이 굉장히 약화했고 국민들은 참을성이 없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 그 기간 동안에 좀 참아주는 그런 협조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는 언제나 부동산이었다. 실제로 참여정부 5년은 부동산과의 전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거의 6개월에 한 번꼴로 발표된다. 이 모든 정책의 핵심은 831 종합대책으로 집약된다.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며 실거래가를 투명화한다는 게 그것이다.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 들어갔고 시장의 반응도 이 정도면 진짜 잡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831 정책은 아마 중국도 그걸 공부할 정도로, 중국 아시겠지만 거기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나라입니다만은 적어도 이 정도면 선진국 어디 내놔도 우리가 충분한 그 부동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다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결국은 작년 중하반기에 두 개의 요인이죠. 하나는
여전히 저금리 상태에서 대출이 무분별하게 일어나면서 자금이 퍼져나갔고요. 또 하나는 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내지는 분양가가 안 내려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했고. 당시 폭등은 세계적 추세로 그나마 그 조건 속에서 금융위기로의 확산을 막은 것은 우리나라뿐이었다. 이제 미국의 비우량 주택 대출, 영어로는 서브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주택 담보 대출에 있어서 담보 인정 비율이 거의 주택 가격의 90% 100%에 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바로 금융위기로 연결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LTV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바로 금융위기로 연결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게 50-60%로서 상당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전판 구실을 한 겁니다. 우리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금융기관의 부실과 이렇게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부동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아왔다. 태생적으로 일반 물건 상품과 달리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족해졌다 할 때 공급하면 최소한 3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족해졌다고 해서 또 많이 공급하면 3년 뒤에는 과잉 공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배춧값보다도 더 예측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또 너무 욕심을 내서 성장률을 더 높이려고 또 통화량을 돈을 많이 찍는다든가 또는 부동산 경기를 자극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경기가 과열되고 성장률은 높아지지만은 체질이 약화해서 두고두고 경제를 나쁘게 만들 그런 위험이 상당히 있다. 부양책을 쓰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만은 능력 이상으로 이 경제를 부추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경기가 상승할 때는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가장 늦게 도달하게 되고 경기가 하강할 때는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계층이 저소득층입니다. 참여정부가 경제정책 전반에서 일관되게 지켜온 최고의 정책은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참여정부가 말한 것은 무리한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 무엇이 무리한 경기 부양책이냐 원칙을 벗어나 불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무리한 경기 부양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강조했냐? 왜 무리한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냐면 과거에 무리한 경기 부양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골병 들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골병이라는 말은 괜찮죠? 참고 견디는 과정이 필요했다. 결국 치솟던 부동산 값은 2007년에 들어서면서 잡히기 시작했다. 그것은 부동산 세제 개혁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온 결과였다. 부양책을 쓰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정책을 끈질기게 유지했던 점은 참여정부의 최대 공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투명합니다. 투명합니다. 이거는 부동산 통계도 투명해야 되고 부동산 가격도 투명해야 되고 모든 것을 투명하자. 그래서 저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불후의 성과는 투명하다. 이건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